안녕하세요. 자, 이제 행정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전달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22회 때 지금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 그죠? 근데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공적, 사적이 아니라 사적은 민간을 의미하거든요. 운영 주체에 따라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죠? 공적은 공공, 민간은 사적은 민간. 행정 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 집행 체계는 주로 서비스 전달 기능 주로 하면서 행정 기능도 수행. 읍면동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집행 체계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2번 또 보니까 20회 때 또 나왔는데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 행정 체계, 집행 체계, 운영 주체에 따라서 공공, 민간 또는 공적,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의 장애 요인을 줄여야겠죠.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유형과 전달 체계 특성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물급여에서는 규제자인 정부가 공급자 또는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을 직접 주고 그 공급자 서비스 기관이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이지만 증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서비스 이용자, 즉 수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혜자가 공급자를 찾아가는 형태가 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급여 형태는 전달 체계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만드는 것이 전달 체계 개선해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의도적 중복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론에서 재구조화 전략이 바로 이런 지금 한 줄의 형태로 지금 나왔어요. 21회 때 그 종류를 물어봤고 전문화된 접근 구조를 22회 때 문제가 나왔다고 했었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이따가 이제 전달 체계 부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이제 전달 체계 구축 원칙인데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의 특성과 인구수와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를 조직을 배치하고 낙인 위험을 줄이는 환경 조성하고 서비스 정보를 알기 쉽게 홍보해주고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이거 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 보면 아울리치하고 그 다음 이제 홍보, 정보 의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 서비스 조직의 개선 이건 서비스의 활용과 관련된 거예요. 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결국. 자, 그 다음에 2번 비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해버려서 비표적 인구가 서비스를 이용해버리면 본래 이용하지 말아야 할 비표적 인구가 이용하는 것은 서비스의 과활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낭비가 유발된다. 근데 표적 인구가 만약에 5명이야. 근데 그 5명이 다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있으면 그건 아주 이상적인 형태죠. 하지만 5명인데 그 5명이 다 이용하지 못하고 표적 인구가 3명만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서비스의 저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를 5명이 다 접근해가지고 다 5명이 이용해. 표적 인구가 5명인데 근데 거기에 비표적 인구도 같이 들어와서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서비스의 과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적절성은 양과 질이 문제 해결에 충분, 맞죠? 평등성, 각종 서비스의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욕구 충족을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욕구 충족을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라고 하면 이제 책임성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평등성이 아니죠. 이건 일단 거기서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질서 정연하고 중복되지 않고 서비스가 이렇게 되면 이제 통합성의 또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포괄성. 다양한 욕구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거 맞죠? 근데 리을의 수급 자격의 요건을 강화시켜버리면 접근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그건 올바르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어떻든 거기 아까 니은에 각종 서비스가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된다는 건 중복되지 않고 잘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건데요. 이건 이제 부서 간의
협조나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잘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통합성이고, 그 통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달성되는 겁니다. 결국 이 효과성으로 인한 책임성이 증진이 되는 거예요. 결국 또 통합성으로 인한 이 전달체계 구축 원칙끼리는 서로 이렇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에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통합성이 결여된 것이다. 접근성이 결여된 거죠. 그러면 이용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책임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 불만, 토로, 의견 개진은 책임성과 관련되어 있죠. 특정 프로그램 종료 후에 필요한 후속 프로그램이 없다면 지속성이 결여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 필요한 서비스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면 적절성이 결여된 거 맞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을. 자, 그 다음에 6번 옳지 않은 거 상호 연관된 서비스 통합성이에요. 핵심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한다. 전문성이죠. 중단 없이 제공하는 거 지속성. 양과 질 충족이한 수준 적절성이죠. 소득 지위 관계없이 평등성이고. 7번 옳지 않은 거 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간의 유기적 연계 맞아요.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거 파편성이 없도록 하는 비파편성 즉 바로 통합성이죠. 비파편성이 바로 통합성입니다. 충분성의 원칙 양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 충분하게 그죠? 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성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기보다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속성이긴 하지만 여기서 개별성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걸 통합성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통합성은 결국은 연계성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지속성을 위한 게. 그러니까 지속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계되어져야지 공급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니까. 책임성의 원칙은 효과성과 효율성과 관련된다. 맞죠? 8번 옳지 않은 것인데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은 상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비용도 접근성에 영향을 주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서비스 비용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돼요. 그 연계가 바로 통합성이에요. 비전문적인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9번 클라이언트 욕구 문제를 해결하면 다양한 서비스, 다각적인 서비스가 바로 포괄성이죠. 서비스 양과 질의 요구와 목표 달성이 충분하는 건 적절성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거,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전문성입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 쉽게 접근성이죠. 10번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충분한 양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한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충분한 적절성이죠. 제약 없이 서비스를 쉽게 받는 거 접근성 맞고 기업은 적절성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거 연속성 또는 이걸 지속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포괄성이죠. 자, 11번 독거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충분성 예방 서비스의 양과 관련된 거. 이게 양과 기간. 그래서 양을 증가시키는 거 맞고 중단 없이 제공하는 거 연속성. 비용을 낮췄다. 이건 접근성이죠. 재정 접근성을 지금 떨어뜨리니까 이제 재정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불만사항 파악 절차 책임성이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접근성이에요. 그거. 자, 그 다음에 12번 옳지 않은 것인데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그죠?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통합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에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가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 포괄성이에요.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렇게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서 접근하는 걸 집단 접근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포괄성에 여러 가지 사례 관리까지 해가지고 뭐 일반화 접근, 이렇게 집단 접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장으로 지금 낸 건데 적절성,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 목표 달성의 적합, 접근성, 제약 없이, 그죠? 서비스 제공.
전문성, 전문가의 확보. 22회. 이번에 또 나왔죠, 여기서. 지금 보니까 19 다음에 안 나오다가 지금 22회 때 여기 전달체계 원칙 가지고 냈는데 서비스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접근성을 높이죠. 연계성을 강화해서 연속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서비스의 연계성, 서비스 간의 연계는 결국 이제 이게 통합성이거든요. 통합성을 통한 연속성을 높이고 양질적으로 이용자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적절성을 높이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음으로써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은 책임성이에요. 전문성이 아니라. 이용자 요구불만 파악하는 건 책임성. 맞죠? 자, 이제 전달 체계인데요. 통합성 증진 방법들인데 옳지 않은 것인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고 그죠? 원스톱 서비스. 사례관리 체계 도입하고 이력 정보 공유하는 건 그건 트래킹이죠. 서비스별로 인테이크 창구,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거 이게 아니라 접수 창구의 단일화를 해야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서비스 연계를 강화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파편성, 분절성이라고도 해요. 단편성이라고도 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뭐 관료제 틀렸고요. 다양한 복지 주제에 참여 맞고 공급자 욕구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이라고 해야 돼요. 그 오다프리에서 니을이 아니라 디귿입니다. 그거 사회적 비용 절감을 고려한다.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 이 분절화 현상을 방지한다는 건 통합성이거든요. 통합성은 아까 제가 중복 또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연계를 통해서 협조, 협력을 통해서 이런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또 설명을 조금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지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들 사이의 파편화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 통합성과 관련된 겁니다. 비파편성이 바로 이제 통합성이니까. 근데 이제 네트워크 구축이나 사례 관리, 종합적으로 파악 욕구를.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 기제 마련. 근데 서비스 분화가 틀렸죠, 그죠? 자, 그다음에 전달 체계 실제예요. 우리나라 실제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옳은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1번에 3번 보면 보육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관장한다. 본래 이제 보건복지부가 관장했는데 이걸 교육부가 관장한다라고 바꿔야 돼요.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렇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가지고 부처가 교육부로 다 바뀌었어요. 교육부 장관으로 바뀌고. 그래서 거기 교육부가 관장한다. 자,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자체 지방조직을 통한 실업급여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 맞고요. 여성가족부는 자체 지방조직을 통해 사회복지급여 관련 급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억에 1번에서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뿐이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방정부 조직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민간 조직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장애인 활동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것이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시군구에서 하는 겁니다. 자, 3번 옳은 것인데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기초연금은 광역시도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이제 정확하게는 그 우리 조문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 전담공무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조직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서도 이제 조심해야겠죠. 거기 보육 서비스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 오다프리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 소관이라고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법률 개정사항 마지막 시험 앞두고 일주일 전에 해드리니까 또는 이제 뭐 어떻든 뭐 그 3, 4일 전에라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든 일주일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강의도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추가해야 할 것만 그냥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카페 수시로 들으시고 카페 여기 우리 카페에서 정오표 확인하셔야 하고요. 어떻든 그 4번에 보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 국민연금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이죠.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아까 2번에서 나왔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급여 전달이 이루어지고 그 디귿 이제 조심해야 하고 자활급여는 이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그게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 현재 대부분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맞춤형 사례관리 민관협력 그 다음에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 세부적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위죠. 2012년 설치 운영된 그 다음 이제 6번은 사회복지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 자격 정보, 수급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자료, 수급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해서 정확한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 복지 업무 처리 지원을 하는 거. 세부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범정부. 물론 그 범정부에다가 행복이음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행복이음이 사회복지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확대된 것이 바로 2013년 세부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범정부 또는 행복이음 그 사이에다가 가로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자 7번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은 공공구조 전달체계는 시군구 읍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성이 매우 큰 게 아니라 중앙정부이죠. 그러면 정확한 이제 부처는 이제 보건복지부와 이제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할 부처이고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 시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게 아니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 구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세부적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동에서 국민연금 징수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지급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청 넣어서 틀렸고 그 다음에 8번에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에 관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 통합 2000년 이후입니다. 2000년 이후니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은 2010년이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개편된 것은 2006년입니다. 자, 사회복지 전문연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7년이니까 걔는 빠져야 하고 사회복지장 정보시스템 구축은 2013년입니다. 연도 이건 뭐 당연히 외워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아셨죠? 지금 저도 외우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책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이제 9번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최근 민관 통합 사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희망복지 지원단 시군구에 설치했고 그 다음에 2016년 복지 허브화 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면동 맞습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 후에 2012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2010년인데 바뀌었죠. 그죠? 순서가. 자, 그 다음에 10번 옳지 않은 거 공공행정체계와 민간행정체계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고요. 민간 사회복지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영리사업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영리사업자들의 진입과 관련해서 제가 거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놨는데 참조하시고요. 특히 그 3번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는 지방정부의 일반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11번
옳지 않은 건데 읍면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는 단일한 공급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섞여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위험의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위험관리가 지금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의 확대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12번 옳은 것인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 이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실시된 게 아니라 바뀌었죠.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동시에 시행된 게 아니죠. 맨 처음 보건복지사무소가 1995년부터 4년 6개월 동안 시행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그죠? 읍면동 복지허브 사업 이후에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된 게 아니라 읍면동 복지허브 사업 2016년이고 동일하게 2016년에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이제 변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한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그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을 때 근데 사회보장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옮겨지면서 2014년에 그게 2015년에 시행되었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었죠. 사회서비스원 설치 후에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작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이거든요. 전자바우처 방식은 2007년이고 그러니까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설치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13번 민간 조직의 강점이 아닌 것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는 이제 공공에서 제공할 때 장점이에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기회, 그다음에 선도적인 서비스 개발과 보급,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다 민간 조직의 강점입니다. 14번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나왔네요. 사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공급에 영리기관도 참여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법인 외에도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이제 개인이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 수탁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 재원이 다양합니다. 자, 15번 사회복지원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설치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사회복지관에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사를 이제 고용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죠. 맞죠? 중산층 주민은 모든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죠. 근데 우선사업 대상자가 있는 것이고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6번 비영리 조직의 특성 옳지 않은 거 사적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 우선 수익사업 실시할 수 있고 회원 조직도 비영리 조직에 포함됩니다. 이 회원 조직은 이제 블라우바스콧의 조직 유형 중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인데 한국에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는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양한. 자, 그 다음에 17번 옳지 않은 건데 수익성과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인데 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다 고려를 해요. 다만 수익성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 우리 사회복지 조직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목적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거기 정부 조직에 비해서 관리와 정도가 낮고 국가와 시장에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개입 대상 선정과 개입 방법을 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자세하게 좀 넣어놨는데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8번 보면 공공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 비영리 기관은 서비스 생산과 전달 담당하는 파트너십 모형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비영리 민간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의 재원은 충분하지 않죠. 공공 개입을 통해서 지역별 대상별 형성성을 높일 수 있고 비영리 기관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민간은 이제 비영리는 민간에 해당이 되니까 공공 재정의 투입은 비영리 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제 그러니까 민간 조직이 이제 재원 조달을 이제 공공 조직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거 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대부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급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은 이제 국가 중앙정부죠.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라고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제 합니다. 그 이제 또 법제로 우리 이제 뒤쪽에 이제 그 문제에서 나오고 하는데 자. 법제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급여는 민간 부분이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임입니다. 공공부자 사회 서비스는. 복지혼합은 전달체계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복지혼합이 복지다원주의예요. 급여 형태는 전달체계 구축 방식과 무관하다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었잖아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사회 서비스 공급에서 영리 부분의 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공공과 비교하여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거. 정부 제공의 서비스에 비해당자를 지원하고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을 보증한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강한 엄격성, 책임성 보증은 공공전달체가 민간전달체보다 유리합니다. 공공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간의 강점인데 아닌 거니까. 근데 그 특정 영역에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선도하는 것들은 이 민간이 더 공공보다는 강점이라고 하는 거. 21번.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 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재적 성격 외부 효과는 이건 국가급여의 정당성이죠. 정부가 제공하는 거. 개별화가 강한 것은 민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재원 안정성은 정부. 표준화가 용이한 것은 정부가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민간은 이런 표준화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에요. 자,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정부. 자, 13장이 이제 마케팅과 홍보인데, 자, 1번. 사회복지 마케팅에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 특성으로 옳은 것은 표준화된 서비스로 대량 생산 아니죠.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입니다. 대체로 목표 달성에 대한 측정이 어렵죠. 그죠? 서비스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평가한다. 아니죠. 이용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무형성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실제 이용해 봐야지 되고 서비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되죠. 제공된 서비스를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자, 2번에 사회복지기관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조직들 간의 경쟁 증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요구.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구매 계약이 확대되었다. 서비스 구매 계약은 정부가 민간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특히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떻든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형식이죠. 계약해서 민간 서비스 기관과 계약해서. 그래서 이것이 꼭 마케팅의 중요성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대두된 배경,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과는 무관하고. 자, 그 다음에 민간, 다시 한번 3번.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구한다가 아니라 비영리 조직 자체의 목적 달성이 있는 것이고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 없다.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맞죠? 사회복지 조직이 필요로 하는 비물질적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마케팅 대상입니다. 비영리 조직의 재정 자립은 마케팅 목표가 될 수 없다. 재정 자립은 마케팅 목표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에서도. 자, 4번에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 그 다음에 유형의 제어보다 무형의 서비스가 대부분. 영리 조직에 비해서 인간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죠. 영리 조직은 이제 결국 상품의 판매, 소비자들의 소비의 촉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의 태도나 행동을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 비영리 조직은 인간의 태도 행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이고 서비스 생산과 소비가 동시 맞죠? 목표 달성 측정 용이하다 그러면 틀린 거죠. 이미 이건 1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22회 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과 끝이 뭘까? 마케팅 위에서 우선은 이제 여기 STP 전략 설계, 고객 관계 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그 다음에 고객 및 시장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니을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니을이 만약에 먼저라면 기억, STP 전략 설계가 그 다음 니을 들어간 건 다 기억이에요. 그죠? 마케팅 기법이 바로 고객관계 관리거든요. 걔가 마지막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5번이 답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세요. 그 해설해 보면 기관 분석, 즉 시장 기회 분석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 그 다음에 마케팅 목표 설정, 시장 분석이 바로 STP 전략 설계입니다. STP는 거기 시장 세분화 보충 설명에 보면 표적 시장 선정, 그 다음에 시장 포지셔닝, 앞자 첫 자를 지금 딴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범주와 소비자 욕구에 근거하여 동질적인 여러 고객 집단을 나누고 경쟁 상황과 여러 자원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마케팅 도구 설정, 마케팅 실행, 그 다음에 마케팅 평가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마케팅 도구 설정이 마케팅 믹스이고요. 마케팅 믹스가 바로 이 마케팅 도구의 집합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마케팅에서 서비스를 알리고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촉진이죠. 사피에 해당하는 것은 촉진이 지금 거기 이제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아니죠. 사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또 17회 성과 퍼포먼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사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 성과 19회 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예 사피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못 고른 것은 유통, 장소 입지라고도 하죠. 플레이스. 고객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 즉 쉽게 클라이언트가 조직을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기업 맞고, 그 다음에 가격. 판매자가 이용 극대화를 위해 임의로 설정한 금액. 그게 아니라 이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죠.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임의로 설정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제품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맞고, 판매 실적에 대해 직원을 승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의 유용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유익함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촉진은. 자, 11번. 조직의 내부 외부 환경. 자원을 분석하는 거.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뭡니까? SWOT. 자, 12번.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를 이루는 시장 포지션. 시장 포지셔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미시적 마케팅, 원투원 마케팅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KC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사육사,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기관 프로그램을 알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노인의 문제 욕구의 특성을 고려하려고 한다. 가정 방문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고요. 전화를 걸어서 모금 ARS죠. 그 다음 이제 16번 바르게 짝지어진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이 4번에 보면 동물보호 관련 공익 캠페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셜 마케팅, 그죠? 사회 마케팅 이렇게 나왔었더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답은 이제 3번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중요했고 결국은 17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회 마케팅, 그죠? 아동학대 예방과 같은. 그다음 이제 18번에 보면 고객들의 A기업 뭡니까? 공익연계 마케팅, 기업연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자 19번 옳은 것인데 생산 후 소비가 동시죠. 후가 아니라 틈새 마케팅이 아니라 미시적 마케팅이.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의 표준성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다양성과 복잡성. 사피의 유통 촉진. 그 다음에 가격 문제가 아니죠. 상품이죠. 자, 고객 연계 마케팅을 통해 기업과 사회복지 모두 혜택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우편 뭡니까? 다이렉트 마케팅. 그 다음 이제 21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그 자신의 자녀들과 연령 비슷한 아이들 돕고 싶어 한다는 그 욕구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한 거. 이게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2번 22회 때 나왔는데 다이렉트 마케팅 그거 이제 틀렸죠. 우편을 보내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기업 연계 마케팅 명분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이게 처음 나왔어요. 자, 아까 지금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을 아까 지금 사회 마케팅도 지금 앞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14장 조직의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평가입니다. 그 책임성 기준 4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 그다음에 이제 2번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 책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조직 운영 참여를 늘리고 리더십 역할을 통해서 조직 혁신을 강조하고 외부 간섭을 배제하면 안 되죠. 그 외부의 간섭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거 맞죠? 자, 다시 한번 3번 옳지 않은 것인데 지역의 다양한 이해 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개별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나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까 제가 해설에 넣어놨는데 그거는 통제해야 합니다.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 파악하고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에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후원금 사용 정보를 미공개하는 거 아니죠?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거나 예산 편성, 그 다음에 배분 사업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 지원 시행,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시행 이런 것들은 다 책임성 확보와 관련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5번 다시 한번 또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하는데 책임성 이행 측면에서 효율성을 배제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틀렸죠? 효율성, 효과성 모두를 고려하고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상호작용에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자, 그 정부 재정자원 제공자,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전문직, 클라이언트 등에게 책임성을 입증해야 하고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 6번 이제 평가제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시설평가는 3년마다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 시설 지원을 위한 자료로 반영합니다. 미신고 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설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전부를 다 하는 것이고 전수.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질문 평가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책임성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 서열화 유도는 아니죠. 자, 8번 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표 관리에만 치중하는 거, 이 기준 행동이에요. 그게 지금 11회 때 나왔는데 9번 보세요. 사회복 서비스 평가로 인한 발생 가능한 부정적 현상. 양적 평가 지표가 많을 때 증가. 평가 지표 충족에만 관심. 뭐예요? 기준 행동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평가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수정, 변경, 중단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죠. 프로그램 수정은 프로그램 진행 중에 수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진행 중에 하는 거니까. 자, 평가의 목적 중에 하나는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는 거. 평가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키죠.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하지 않아요.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11번. 평가의 의의로 옳지 않은 거. 환류 기능 가지고 있고 행정관리 수단 역할을 합니다. 책무성을 강조해요. 기관의 외부 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평가 결과는 기관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아요. 평가 결과가 기관 변화를 수행하는 건 아니죠. 이제 변화 개선의 자극은 되지만 또 이제 그 변화의 실행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서 자, 그다음에 12번 옳지 않은 거.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한. 또 틀렸죠?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나머지는 다 맞죠. 특히 그 5번에 시설 평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13번. 이게 여기서 서비스 최저기준 적용사항, 이걸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이걸 외워야 할 건가 말 건가인데 이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한 번은 거의 시설 마케팅 역량 집어넣어 틀리게끔 나왔고 또 한 번 20회 때 14번에서 시설 규모를 집어넣어 또 틀리게끔 나왔죠. 15번. 옳은 것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을 고려해서 평가 기준을 정합니다. 맞아요. 평가는 97년에 시행된 게 아니라 99년에 시행되었죠.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평가 주체이고 3년마다 평가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평가가 아니라 3년마다 평가라고 법 규정에 되어 있고 시설 평가를 공표할 수 있고 지원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16번 옳지 않은 거. 평가의 근거는 1997년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이제 도입되었으니까 맞고 시행은 이제 99년이고 자, 평가의 목적은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고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에 거주시설에 한해서가 아니라 거주시설은 이용자가 아니라 거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인이라고 하거나 이용자라고 해서 틀린 것이고 자,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지고 있고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년마다 평가입니다. 그죠? 평가 결과 공개하죠? 평가 결과를 시설의 지원에 반영하죠? 그래서 기억과 니을이 맞고 마지막 15장입니다. 15장도 이제 조금밖에 없는데 내용이 자, 사회복지 조직의 과업 환경, 업무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이 아니죠? 그건 이제 일반 환경이니까 자, 2번 바르게 연결된 거 합법성 제공자는 법인 맞죠?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주민,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는 타 전문 복지기관 그죠? 재정자원 제공자는 우리한테 돈 주는 거 다 맞는 거죠. 자, 3번 조직환경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공동모금에 주민, 정부, 기업의 사회복지 재단 다 돈 줄 수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제 재정자원 제공자입니다. 자, 야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래서 7회 때. 자, 그다음에 4번 업무 환경의 변화로 틀린 것은 그 지역 중심 강화. 근데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업무 과다. 업무 환경이 아니죠. 법의 개정은 일반 환경입니다.
프로그램 성과 강조, 품질 관리 강조, 수요 측면에 대한 관심 증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과업 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부 재정 보조금, 경쟁하는 조직. 근데 거기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일반 환경에 속합니다. 이건 다. 자, 그 다음에 6번. 외부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 사회복지조직은 외부 환경에 의존적이다. 시장 상황에 활동하는 사회복지조직은 경쟁 조직을 중요한 환경 요소로 다루고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정부 재정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비중이 큽니다. 사회복지조직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외부 집단들을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조직의 정당성과 권위를 제고하는 외부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과업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화적 조건은 그건 일반 환경이죠. 자, 8번. 옳지 않은 거.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요인을 총칭한다. 경제적 조건은 조직의 재정적 기반 마련과 관련이 있고 조직 간의 의뢰 협력 체계는 보충적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법적 조건은 조직 활동을 인가하는 기준이 되죠. 정치적 조건은 과업 환경이 아니라 일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규제를 통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합법성과 권위 제공자가 그걸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사회복지조직 환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자, 일반 인구 사회학적 조건은 사회 문제와 욕구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요. 빈곤 실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에도 제가 넣어놨지만 빈곤 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원인으로 본다면 그 사회 구조의 원인으로 볼 것인지 개인의 원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 정도는 사회복지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모두 봤고 그 다음에 10번.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9회 때 문제인데요. 마지막으로 다른 기관과의 경쟁 고려하죠. 그죠? 과학기술 발전은 사회복지기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인과학적 특성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앞에서 봤었고 경제적 상황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 접근이 제한되겠죠. 자, 이제 11, 12, 그 다음에 13번은 하센필드가 주장한 이제 조직환경 대응 전략이죠. 그래서 먼저 3회 때 나왔던 거기 이제 경쟁적 전략은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발생시키고 권위주의적 전략은 정부 조직에 유리하고 계약적 전략은 서비스 활용에 유리하고 경쟁적 전략은 크리미 현상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방해 전략은 사회복지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틀렸죠? 근데 12번에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를 대신하는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양보를 얻는 데 효과적인데 일시적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하는 반작용을 야기시킨다. 아까 그 11번의 해설에서 좀 방해 전략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더 좀 넣어놨었는데 결국은 방해 전략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개념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13번에서 이거 18회 때 나왔잖아요. 하센필드가 주장한 조직환경 대응 전략이 아닌 거. 이 목차 수준의 문제를 내버렸어요. 전문화 전략이 아니죠. 전문화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12장부터 15장까지의 기출문제인데 일단 15장에서는 문제는 안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12, 13, 14장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2장 전달체계인데요. 이 전달체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안 나온 적이 있긴 해요, 보면. 많이 나오면 뭐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2문제가 나왔는데요. 다음에 설명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원칙.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중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의 단절성과 비연속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서비스의 단편성, 비연속성의 문제. 비단편성, 그죠? 결국은 단편성에다가
B를 붙이는 것이 바로 뭐였죠? 통합성이었죠. 원스톱 서비스도 결국 전달체계 통합성을 증진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잖아요. 이게 통합. 그래서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고요. 자, 2번.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그 다음에 공공민간 혼합전달체계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달체계는 집행체계와 그 다음 이제 행정체계로 구분을 하죠. 여기 이제 집행체계 개념만 나왔는데 수급자와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일선에서. 자, 3번.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 공단, 사회복지법인 공공전달체계다. 우리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에서 일단 행정복지센터는 공공입니다. 공단도 공공이에요. 근데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네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직적 체계적 장치이기 전달체계의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 전달체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은 이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우리가 자, 여기서 이번에 두 문제 나왔죠? 예, 제대로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케팅과 홍보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비영리 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요즘 계속 비영리 조직이 잘 나와요. 이렇게. 비영리 조직의 특성. 이윤이 발생하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은 이건 영리 조직에서 해당돼요.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은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면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죠? 시점과 정보 실패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조직 구조와 운영성에 있어서 영리 조직이 아니니까 이 공식성을 가져요. 공공성, 공식성, 공적 책임성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비영리 조직 회원 자발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모두 맞고요. 1번이 옳지 않네요. 자, 2번.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고객 욕구 충족보다 판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욕구 충족에 중점을 둡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아니죠.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영리 조직의 책임성과 효과성이 강조되면서 중요성이 커졌네요. 맞아요. 여기. 자, 4번. 후원자에게만. 틀렸죠? 후원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포괄적으로 합니다. 자, 5번. 비영리 조직 마케팅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 확충은 아니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답은 3번. 자, 그다음 3번. 사회복지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요. 생산과 소비의 동치성을 고려한다. 맞죠? 바로 나와버렸네요.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는 생산되면서 동시에 소비됩니다. 그러면서 소멸되죠. 그리고 우리는 무형성, 서비스의 무형성이기 때문에 영리 마케팅에 비해서 상품의 내구성을 고려할 수가 없죠. 상품의 내구성은 그 상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죠. 오랜 시간 동안 그 상품의 성질이 유지될 수 있는가, 내구성. 근데 우리는 이제 서비스가 무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시에 생산되면서 소비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내구성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분화를 시장 임의대로 구분하는 게 아니죠.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집단 마케팅 전략 대상 될 수 있고요. 없다라고 틀렸고. 시장조사 우리도 합니다. 이게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도 욕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거든요. 욕구조사가 뭡니까? 시장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4번 옳지 않죠.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으로 왔는데 14장은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평가입니다. 특히 여기가 이제 시설평가제가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주로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책임성 이렇게 물어봤네요. 책임성. 자, 사회복지 조직 책임성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획일적 기준으로 책임성을 규명하기는 어렵죠. 자, 그리고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책임성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으로 책임성 요구가 또 커졌고,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죠. 1997년 개정으로 시설평가제가 도입되었고 99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것이죠. 자, 책임성 요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가 제외되었다? 아니죠. 오히려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틀린 것은 이것 때문에 틀렸죠. 여기 제외되었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평가가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질적 평가가 제외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제 15장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행정론 25문제 23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이론기출 자습서를 가지고 그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전부 풀고 그 다음에 23회 거를 문제를 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출 논점 내에서 나오고 있구나. 삐껴 나온 문장들이 어떤 것들이구나. 이걸 알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그간의 기출문제 쭉 풀어봤으니까. 근데 일단 삐껴 나오는 문장들이 있긴 하지만 다 기출 논점 기반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각 지문에 왜 맞고 왜 틀린지 철저하게 꼼꼼히 잘 보면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거 맞아. 이 문장 틀렸는데 왜 틀려? 이 틀린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맞는 문장이 돼? 이렇게까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론기출 자습서 기본 심화이론 강의 들으시고 또 다시 핵심 이론 강의를 또 들었잖아요. 그 심지어는 족식의 벼락치기 강의까지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이론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심화이론 강의로 쭉 기반 다졌고 핵심 이론으로 다시 압축했고 거기서 더 이제 공부를 열게 되면 이제 벼락치기까지 가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론도 반복,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동시에 병행하면서 반복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행정론 기출 분석 강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또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